예,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 대표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박영숙 대표님은요, 주한 영국 대사관과 주한 호주 대사관에서 30년 가까이 일했고, 또 지난 2004년부터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래학 싱크탱크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한국 지부인 UN 미래 포럼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불교방송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숙 대표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미래학자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그런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66개국의 지부를 두고 있는 그 UN 미래 포럼 그 본부죠. 거기에 지금 관여한 지가 2004년부터 관여를 하고, 저는 영국 정부 20년 동안 이런 미래학자들을 계속해서 만나왔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미래학이 붐을 일으킨 게 60년대고 그다음에 실제로 활동을 한 게 80년대거든요. 네. 그때부터 전 세계 미래학자들과 교류를 했다,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보고서를 4년에 한 번씩 냈고요. 예. 그게 지금 세계 미래 보고서 2035, 2055로 또 나오고 매년 저희가 한 권씩 냅니다. 네. 이것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4,500명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한 사람이 예측하는 건 절대로 믿지 않아요. 저희가 공무원 네. 30년 했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몇천 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이런 결론을 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 최근에 낸 책이 바로 그 세계 미래 보고서 2035, 2055. 네. 부제를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당겨진 미래 당신의 생존 전략을 재점검하라.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책의 이 보고서의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년 낸다는 거고요. 15년 동안 냈다는 거고, 처음에는 유엔 미래 보고서로 시작을 해서 냈고. 그렇죠. 유엔 미래 보고서가. 유엔 미래 보고서로 냈는데, 특징은 아까처럼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집단 지성으로 썼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지부가 있습니다. 66개국에. 그러니까 미래 예측을 미국 사람만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다르게 예측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글로벌화된, 네트워크화된 이런 집단이다. 그리고 세계 미래 보고서 2035는 지금 미래는 보통 한 20년 막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죠? 그게 부상하고 현실이 나타나는 건 한 20년, 25년 후에 나타나니까 요거 지금 읽어야 된다. 그죠? 그래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2020년이니까. 예. 35년 후에 미래 세계를 이제 미리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자,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보면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전문가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엘빈 토플러. 예. 엘빈 토플러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미래의 인류는 행복할 수 있다는 쪽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쪽으로 이렇게 방점을 둔 것 같은데, 유엔 미래 포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희는 엘빈 토플러도 저희 멤버고요. 스티븐 호킹은 말을 잘 못하니까 아니었지만 전 세계 미래학자들이 다 거의 저희의 회원, 멤버, 이사 또는 전문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델파이를 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항상 저희는 리얼타임 델파이를 해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중에 한 공무원이 60%, 그리고 NGO도 들어있고, 그다음 비즈니스맨, 기업인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대부분의 그 많은 집단들이 무엇을 중요시하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 특히 저희는 부상 기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부상 기술. 부상 기술, 부상 산업, 사양 산업. 이렇게 해서 긍정적이죠. 저희는 공무원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집단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집단들도 있고 예측하는 이런 집단들이 한 6개, 7개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유엔 미래 포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유엔 미래 포럼은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한 25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처음에는 1980년이니까 2000년도가 되면 네. 세상이 망한다. Y2K 뭐 이런 거 나올 때 네, 네, 네. 3,500명의 유엔의 유엔 대학교, 유엔 유네스코, UNDP, UNEP가 모여서 우리도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자. 정말 그렇죠. 망하는가? 예, 예. 그 팀들이 흩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펀딩을 받으면서 유엔 대학교 소속, 그다음에 뭐 유후나 소속 이런 식으로 소속을 바꿔가면서 유엔에 지금 현재 경제사회 이사회에 NGO로 등록이 돼 있는 미래 싱크탱크고 그렇군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요. 저는 한국 대표입니다. 한국 대표. 그렇군요. 네네. 유엔 미래 포럼은 이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이제 NGO로 등록이 돼 있고 지금 현재는 네. 그 회장님은 스테이터스가 거기에 많이 이제 바뀌었죠. 한국 지부 회장. 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과연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나 이제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무엇이 크게 변할까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뭐 예측했던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팬데믹으로 우리가 다가왔는데 사실 예측을 안 했다고도 할 수 없어요. 저희가 15대 과제 중에서 국제 질병 예측을 뭐 30년간 해오고 있는데 네.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예측했던 것보다 5년 내지 10년 빨리 온다. 모든 것이 특히 기술 발전이 빨리 와서 예를 들면 드론 택시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네. 사람들이 드론을 타고 다닐 것이다. 네네. 결국은 차 위로 가는 것보다 공중을 날아갈 것이다. 예. 뭐 15년, 20년 후 또는 뭐 10년 후까지 예측했는데 네네. 지금 이미 왔어요. 아하. 그러니까 5년, 10년 빨리 온 거죠. 드론을 비대면이니까 드론이 물건을 뭐 여기저기 옮기는데 이미 사용을 되면서 그 소리에 익숙해지고 그죠. 뭐 타고 다녀도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드론으로 그 우편 배달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업종은 사라지고 많이 또 사라집니다. 어떤 업종은 또 네. 부상하느냐 이게 예, 관심인데 그렇죠. 어떤 업종들이 사라지게 될까요? 이 사회적인 변화로 그죠. 사회적인 변화부터 먼저 보면은 네네. 우선은 뭐 악수하고 우리가 하이파이 만지든 이런 그죠. 뭐 볼에 키스하는 이런 유럽의 습관 이런 것들이 변하고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약간은 또 피하면서 자전거 타거나 걸어다니는 거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게 식당, 요식업, 이 뷔페 이런 것들이 붕괴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식당에 갈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래서 뉴욕에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식당을 재개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현존 식당 주인들이 60%나 포기하겠다. 이제 폐쇄해, 영구 폐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해보니까 힘들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하여서 다시 문을 안 열겠다. 네. 건배하는 거, 그다음에 회식 문화 이런 것들도 변하고 그렇죠. 출장 여행, 비행기 타고 어디 돌아다니는 게 항상 여행 갈 때 비행기 타는 게 굉장히 흥분되고 그죠. 희망적인 뭐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공포로 다가오는 거. 내가 가서 혹시 병에 걸려서 죽지 않을까. 네. 이게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3개월이라고 합니다. 네.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그렇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들이 비행기 탈 생각들을 안 하고 비행기 타면은 감옥 가나 뭐 죽으러 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호텔, 여관, 모텔 이렇게 에어비앤비가 이번에 거의 망했거든요. 아하. 뭐 전부 다 국가가 폐쇄되고 도시가 폐쇄가 되니까 여행을 가면 못하니까요. 에어비앤비 못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호텔 모텔 굉장히 힘듭니다. 앞으로 점점 더 사람들이 그런 여행들을 원치 않고요. 현금도 소멸하고 페이 시스템으로 갑니다. 현금에 바이러스가 3일 동안 붙어 있대요. 아하. 그래서 우리 남편이 미국인인데 예. 못 씁니다. 현금을 안 받으려고 한대요. 그렇겠어요. 정통적으로 장례식, 결혼식 뭐 이런 것들 전부 AI 중매가 뭐 다 한다든가 아니면은 결혼식 못하게 하고요. 장례식을 불법화 시켰어요. 프랑스에서. 아하. 영국도 그렇고 한동안 가장 심할 때 장례식 하지 마라. 네. 권고사항이지만. 요즘에 뭐 결혼식장 또 장례식장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 그렇죠. 예, 앞으로는 벌써. 망합니다. 죄송해요. 아무튼
예, 그래서 장례식도 유튜브로 아하. 아주 가까운 친척들만 하고 나머지는 유튜브를 보고 결혼식도 마찬가지 두 사람, 세 사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네.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림으로 네. 해주고 항공기가 안 뜨는데 저가 항공기는 이제 소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를 위해서 뭐 그저 보호복도 설치해야 되고 그 안에 마스크 해야 되고 뭐 소독기 해야 되고 의사도 타야 되고 이렇게 앞으로 점점 네네. 더 심해지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아. 그죠. 또 좌석도 비워야 한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저가 항공으로서는 서바이벌 하기가 힘들다. 아, 그래서 여행은 뭐 가상현실로 가고 그죠.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팬데믹은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아하. 코로나 다음에는 모로나 사로나 바로나 네네. 이름만 다르지 계속해서 온다. 그 이유는 코로나는 일단 초연결 세계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퍼졌어요. 36시간 안에 전 세계 퍼졌고 예. 기후변화. 점점 그 시기가 좀 당겨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후변화, 환경오염, 그리고 도심 인구 집중, 과다한 육류 소비 예. 이런 것으로 지금 코로나가 왔거든요. 네네. 그게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 나오면 저거 나오고 저거 나오면 이렇게 계속 변한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신이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백신이 허가가 계속해서 변정하고요. 백신이 나와서 90% 해결하는 게 아니라 70%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양산업에 제조업종이 있고요.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가 그죠. 그렇고 네네. 조선 해양 항만 산업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사양산업이고 조선. 철강 산업. 예. 조선 해양 이런 것은 새로운 기술 하이플루프가 나와가지고 하루대로 일일대로 지금 연결하는 이런 그 신산업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물건을 싣고 항만으로 가서 3개월 동안 배 위에 띄워놓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안 돼요. 그래서 조선 산업은 완전 사양 산업입니다. 철강 산업도 철강보다 훨씬 좋은 그래핀이 이미 나와가지고 예. 200배로 강한 게 나와서 티타늄도 강하다 그러던데. 그거보다 예, 티타늄보다 훨씬 더 싸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그래핀이고 그래핀 다음에 보로핀 뭐 은행 금융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고요. 석유 산업은 이미 거의 붕괴하다시피 해서 마이너스 돈을 받고 석유를 사가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많이 개발이 된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것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전부 공장이 전부 문을 닫으니까 아무도 석유를 그 에너지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유를 안 사니까 석유가 저장고가 가득가득 차가지고 네. 저장고가 없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죠. 돈을 주고 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동전의 양 측면처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또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듯이 뭔가 부상하는 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상하는 산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어떤 게? 드론 택시 아까 이야기했고 AI 바이오 그죠. AI하고 바이오가 뭐 요즘에 마스크라든가 앞으로는 마스크 문화 누구든지 마스크를 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마스크 종류가 막 나오고 하는데 생명공학 기술이 나와가지고 지금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고 혈장 치료제, 항체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상할 거고. 네. 또 원격 문화가 굉장히 부상합니다. 원격 볼게요. 원격 교실 있잖아요. 아이들 네네. 원격 교실 했죠. 원격 근무했죠. 네네. 원격 진료하고 원격 스포츠, 원격 여행, 원격 데이트, 원격 인터테인먼트, 원격 요리, 원격 사냥, 네. 원격 게임, 원격 영화 제작도 하고요. 원격 방송하고 원격 채용, 원격 시험, 원격 교육, 원격 헬스케어, 원격 뭐든지 지금 이제 원격으로 갈 것이다. 비대면 시대가 본격화된다. 그렇죠. 그게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한 10년 빨리 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고 스마트 페이도 부상해서 그죠. 이제는 현금은 거의 소멸하고 제가 조폐 공사가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조폐 현금. 공사. 예. 현금을 6년 7년 전에 제가 스웨덴에 갔는데 네네. 교회에서 현금을 안 받아요. 아하. 카드로 현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염병이 없는 스마트 시티도 만든다. 뭐 예, 이런 예. 이야기 지금 하고 예, 있고요. 예, 예.
구독 경제가 떴습니다. 구독 경제. 구독 경제? 예. 공유 경제가 죽고 네네. 구독 경제가 떴다. 구독은 넷플릭스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넷플릭스 이전에는 그죠. 영화 하나에 500원, 50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 영화를 보게 했잖아요. 예, 그죠. 예. BTV인가 뭐 이런 데서. 근데 이거는 뭐 무한대로 보고 한 달에 얼마씩 내라 그런 거거든요. 자동차도 이제 12개를 갈아서 탈 수 있어. 그러니까 구독해라. 뭐든지 구독해라. 꽃도 구독해라. 이렇게 합니다. 구독은 봄에는 이런 꽃 보내줄게 뭐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보내주는 거. 그것도 구독 서비스예요. 지금 세상이 워낙 빨라가지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사적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개인의 네. 소유가 허용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 공유 경제가 떠올랐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뭐 시간 단위로 뭐 나누어 쓴다든가 뭐 출퇴근 같이 한다든가 이런 공유 경제가 이제 뜨는 순간인데 네. 그것이 본격 그 꽃을 피우기도 전에 예. 꽃을 피우기도 전에 지금 구독 경제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공유 경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를 뭐 카쉐어링 해가지고 누가 탔는지 모르는 차를 내가 타면은 그죠. 코로나 옮을까봐. 그렇죠. 그리고 차를 쉐어링하는 게 완전히 죽었고요. 거기에다가 에어비앤비 뭐 해가지고 뭐 이게 전부 다 구독 경제에서 공유 경제인데 공유 뭐 경제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 경제에 집도 쉐어하고 뭐 룸도 쉐어하고 이런 네네. 것들이 자연스럽게 뭐 완전히 부상되는 순간이었는데. 부상하다가 그 우버죠, 우버. 네네. 우버가 6천 명 해고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어비앤비도 뭐 거의 문 닫았죠. 그래서 거의 망하기 직전이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공유 경제를 그 두 개의 큰 그죠 새로운 기업이 끌고 가다가 휘청하고 있다. 하지만 구독 경제는 그 사이에 비대면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하나 팔면서 막 그 마케팅하고 막 이거 사세요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내가 1년 동안 그죠? 1년 동안 내가 한 번만 마케팅 해가지고 1년 동안 계속해서 받아보니까 네네. 자기의 그 충성도 높은 고객은 이미 확보해놓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확보하는 이게 쉬운 방법이고 온라인으로 결제 그죠? 매월 결제, 매년 결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돈 받으러 또 막 그 빚쟁이처럼 와가지고 돈 주세요 할 필요도 없고 이 구독 경제가 앞으로 굉장히 크게 부상하는 산업이다. 그렇군요. 근데 그 미래 세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또 핵심 그 아이템이 사실 그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바둑을 예를 들어서 송구합니다마는 그 이세돌 구단이 이제 그 알파고에게 졌죠. 네, 졌는데 딱 한 번 이겼죠. 그 이후로 정말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해서 어떤 그 주체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도 뭐 걱정도 되고 또 어떤 또 네. 긍정적인 시각도 네. 있었는데 예. 예, 대표님은 어떻게 저희는 보시나요? 부상 산업 중에 가장 큰 게 인공지능입니다. 앞으로 어떤 회사든지 회사에 AI자가 안 들어가면 성공 못한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AI 바이오가 거의 한 45%를 차지해요. AI하고 AI 바이오 그렇죠. 두 가지. AI하고 바이오가 합치면 AI 바이오. 그렇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보면 인터넷, 사물 인터넷도 무상 산업에 우주 식민지, 3D 프린팅, 뭐 로봇 공학도 있고요. 아까처럼 하이퍼루프라고 전 세계를 하루에 연결시키는 초고속 이게 지금 비행기? 예, 아닙니다. 기차인데. 초고속 기차. 초고속 기차인데 초고속 교통인데 네네. 이게 진공 부상 자기 열차예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 뭐 뉴욕까지 뭐 몇십 분이면 가는.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 12분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6,000km까지 달릴 수 있다. 비행기보다 빠르거든요.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블록체인도 하나의 기술이고요. 자율차도 부상이고 자율차. 예,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 인공지능보다 더 큰 이런 산업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중에서는 또 제일 큰 게 이제 자율차, 에어택시, 자율차가 다니는 것보다 자율차가 나오면서 곧장 에어택시가 나와요. 드론 택시가 드론 나옵니다. 택시. 예, 그래서 저희는 2025년 정도 되면 자율차하고 드론 택시하고 에어택시하고 경쟁을 하다가 2030년 정도 되면 사람들이 공중을 날아다니지 땅 위를
뭐 그저 달리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후인데요. 2030년이면 그렇죠. 지금과 같은 교통수단에서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데 그렇죠. 그 10년 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그 에어택시를 제공해서 시범 운전을 하고 있는 회사가 60여 개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에 예. 그렇게 많습니까? 예, 예,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시범 운영. 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주로 캘리포니아주에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60여 개 있고요. 예. 거기에 다 뛰어들었죠. 뭐 우버도 하고 있고 특히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큰 업체들이 지금 자율차도 하고 있고 에어택시도 연구를 다 하고 있고 예. 그 많은 회사들 뭐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릴리움이라고는 지금 한 6인승까지 나왔거든요. 4인승은 굉장히 많아요. 네. 4인승 굉장히 많고 6인승은 60인승까지 또는 뭐 100인승까지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공항 저기 멀리까지 2시간 가서 공항에 모여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활주로가 필요 없어요. 이거 수직 상승하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도로에서 지금 뜨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네네. 뭐 보면은 지금 현재 롤스로이스부터 시작해서 네. 에어택시를 안 한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에어버스에서도 2017년에 내놨고요. 네네. 2017년에 두바이의 왕세자가 나라도 좋아라고 최초로 승인을 했어요. 이제 예. 정부가 나라 봐라고. 예,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지 외국 뉴욕에서는 이미 시범으로 뉴욕의 피세븐에 딱 떠가지고 앉아가지고 사람을 싣고 날아서 붕 떠서 날아가는 이런 시범 운행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예,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간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하고 현대자동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에 의해 어떤 사회 전체가 이제 바뀌는 건데 그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변화도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뭐 AI 데이트라든가 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변화들이 예상이 될까요? AI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 자율차가 나오면 거대한 변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또 있고 AI 코칭, AI 데이팅 뭐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AI 코칭에 관심이 예. 많아요. 네. 예. 어떤 코칭을 해줄지. 예, 중매나 연애, 데이트, 결혼 산업이 붕괴하고 AI가 대신합니다. 앞으로 AI가. 그러면 AI 코칭 회사를 가지면 되는 거죠. 오히려 그죠. 그쪽에 부상할 수 있으니까 AI가 이런 거예요. 가령 페이스북에 내가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나를. 네. 박영숙은 누구인가 할 때 페이스북이 자꾸 업데이트를 해요. 네네. 근데 숨기고 싶은 건 싹 숨기고 그죠. 내가 왜냐하면 제한돼 있잖아요. 글자 수가. 그럼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를 매일 올려. 그러면 AI가 내 핸드폰이 나를 아는 거죠. 아 얘가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네.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부류의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매치메이킹을 해주거나 아니면 23andMe라고 이미 DNA를 조사해서 그죠. DNA 매칭을 많이 합니다. DNA가 매칭이 되는 이런 혈액형도 있고 뭐 다양한 성격도 있고 그렇죠. 서로 잘 어울려야 예, 되니까요. 그렇죠. 짝이. 더군다나 우리 아들도 이제 23andMe를 했는데 침을 그죠 보내면은 결과가 와서 40대가 되면은 가우츠에 걸린다. 그게 통풍입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통풍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질병까지 예측을 해주니까 그렇죠. 질병이 없는 사람하고 매치메이킹을 또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DNA 데이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외국에서는 지금 뜨고 있고요. letmedate.com 이런 것도 있고 예. AI 데이팅 코치라는 회사가 굉장히 크게 부상하고 있고요. 예.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사 관광공사 이런 게 필요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네. AI가 맨날 내 페이스북 봤더니 페이스북에 맨날 다운로드 받는 게 뭐 무슨 정원 그죠 아름다운 꽃 가꾸기 꽃만 다운을 받는 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네네. 또 뭐 저기 폐허 그죠 뭐 콜로시엄 뭐 이렇게 폐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3일 남는다 나 어디 갈까 하고 AI한테 물으면 AI가 너 로마에 가 AI가 너 네덜란드에 가 그 꽃 보러 가려면 네덜란드에 가 딱 정해주기 때문에 그죠. 더군다나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션은 이제 아마존에서 에코룩이라고 조그만 이렇게 뭐 거울처럼 생긴 게 네.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 앞에서 사람이 옷을 바꿔 입어요. 채용 입사 시험 그죠 네네. 보러 갈 때 데이트 할 때 스포츠 할 때 내가 옷만 입고 돌면은 그죠 그 5개 입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낫네 이게 98% 좋아 하고 틱해줘. 이 넥타이 멜까 저 넥타이 멜까 이 넥타이가 오늘은 정말 좋아 틱틱. 그렇게 하면은 그 많은 정보를 아마존이 AI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앞으로는 스웨덴에 20대는 이런 옷을 좋아하더라라는 게 통계가 있을 거고 한국의 강남의 40대 여자는 이런 걸 좋아해. 각 나라의 각 지역에 맞아요. 통계가 다 나오면 그것을 아마존에서 아예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패션 회사가 존재할 수가 없고 패션 회사가 아무리 존재해도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AI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저 전략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페이스북 잠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프로필을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자기의 그 장점 또는 보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AI가 그것만 따라가면 저의 어떤 이면 이건 놓치고 또 소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보시나요? 뭐 AI가 이미 정신병원, 정신과 이런 데에 AI가 많이 활용을 되고 있고요. 아. AI는 또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예. 얼굴 표정을 보고 이게 뭐 그 face recognition 이렇게 네. 해가지고 얼굴 인식 또는 voice recognition 해서 그렇죠. 음성,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막 불안감이라든가 그죠 우울증이라든가 뭐가 있는 걸 금방 파악하고요. 그게 아. 흐름도가 다 있다고 합니다. 얼굴에 네네. 뭐 어디에 주름 있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심지어 얼굴에 주름이라든가 뭐 이런 그 찌그러짐을 보고 간암 2기까지 지금 개발하는 이런 정도까지 되니까 뒷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또 잘 개발하는 찾아낸다. 예, 찾아내는 AI도 있고요. 다양한 뭐 엄청난 종류의 AI가 있으니까. 하기야 네. 뭐 웬만한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 AI가 진단하는 것이 훨씬 더 그렇죠. 정확하다. 의사는 기분에 따라서 오늘 기분이 좋으면 좋게진다. 나쁜 AI는 정확해요. 네네. 네. 지금 이미 그런 곳은 이제 의존을 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에. 네네. 아, 그렇게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많은 뭐 패션 산업에 지금 AI가 안 들어간 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AI가 이제 영어를 가리켜요. AI 로봇이라고 영어를 가리키는데 인간이 가리키면 막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10번 20번 하면은 따라해 하고 하면은 짜증이 나는데 인공지능은 저 밤새도록 똑같은 말 계속해서 할 수 있고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지금 AI 바이오라는 회사에서도 만들고 있고 싱귤레리티 넷이라는 데서도 만들고 있고 다양하게 소피아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소피아라고. 얘는 이미 뭐 로봇이죠. 그렇죠. 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휴머노이드. 인간 닮은 로봇.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가지고 걔는 뭐 지금 모든 TV에 다 출연했고요. 유튜브에 가서 치면은 소피아라고 SOPHIA 치면은 한 1억 몇 개가 나옵니다. 아, 소피아. 예, 유명해요. 걔 리틀 소피아는 좀 비싸고요. 2억 네네. 3억 하고 네. 리틀 소피아는 한 1,000만 원 뭐 요런 정도 해서 걔가 제가 한국에 2번 데리고 왔는데, 그죠? 아. 내가, 너 어제는 그린 입었던데 오늘은 너 퍼플로 바꿨네? 네네. 옷을, 그죠? 뭐 보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네.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얘는 뭐 더 붙여가지고 질문하고 얘는 매일 똑똑해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니까 머리가.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인간은 뭐 인간도 뭐 노력은 하긴 하지만 3기가 넘으면은 네. 왜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죠. 채우죠. 맞습니다. 근데 얘들은 계속해서 그죠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없네요. 없죠. 잊어버리는 게 없어요 전혀. 똑똑합니다. 그렇죠. 똑똑해요. 밤새도록 하고 그래서 절대로 악기 가르치는 대학교 보낼 때 그죠 하지 마라. 악기는 전부 AI가 한다. 그림도 지금 전부 AI가 다 그립니다. 네, 작곡도 동양화. 하고요. 그렇죠. 작곡도 하고. 훨씬 더 인간이 그 작곡한 것이 더 감동을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블라인딩 테스트인가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더니 그 아름다운 음악이 감동을 주는 음악이
AI가 작곡한 것이다. 그래서 다들 놀랐다. 예, 그래요. 지금 뭐 유명한 가수의 그죠 죽고 난 이런 가수의 음악을 얘가 다 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뭐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엘비스 프레슬리 무대에 작곡을 해가지고 걔들한테 들려주니까 그러니까요. 최고죠. 예. 그래서 앞으로 뭐 JYP 우리나라 SM 작곡가들 빨리 AI 작곡을 배우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그 AI가 어떤 그 인격권, 그 지금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AI 자체가 하나의 그런 어떤 인격권을 부여받을 수도 있나요,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참 쓸모가 있다라고 저는 이게 처음 생각했어요. 제가 예. 처음에 초기에 미래학을 공부하게 된 게 79년 뭐 이때쯤 저희 남편이 미래학을 뭐 이렇게 책을 보고 있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웠는데 알고 봤더니 로봇 권리장전 해서 예. 로봇에 대한 법을 만들었어요. 네네. 아이삭 아시모프라고 1950년에 만들었습니다. 아하. 그래야 이제 만약에 실제로 로봇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권리장전을 하기 시작하면 네네. 지네들이 뭐 우리는 사람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권리장전하면 그렇죠. 큰일 나는 거니까 예, 예. 1950년에 이렇게 해놨어요. 1번 로봇은 반드시 사람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뜻이고 2번 로봇은 절대로 자기의 몸을 자기가 스스로 부수어서는 안 된다. 아. 인간이 만들어서 비싸게 만들어놨는데 지가 지 몸을 부수면 안 되잖아요. 자살. 그렇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 특이점이 온다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그런 시기가 진짜 올까요? 싱귤레리티라고 하고요. 예, 예. 싱귤레리티는 수학적 용어고 모든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여서 2045년 이후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다. 아.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싱귤레리티는 가까이 다가왔다. 싱귤레리티 is near라고 쓴 레이 커즈와일 제가 한국에 2번 정도 초청을 했는데 예. 저희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이사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친해요. 네. 그 사람은 2029년부터 2045년 사이에 싱귤레리티가 온다. 지금 소피아 만든 이 회사 이름도 싱귤레리티 넷이에요. 아. 그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고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아, 2029년부터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능가할 수가 있다. 그리고 2045년이 되면은 정말 이제 인간보다는 훨씬 더 똑똑해진다. 하지만 인간의 자식들이다. 아, 하지만이 중요하죠. 예, 하지만 인간의 자식들. 예, 인간이 시키는 대로 기본적으로 얘들이 한다. 하지만 인간의 뇌보다 훨씬 더 용량이 크니까 그죠? 빠른 분석, 빠른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또 영화에서는 또 이렇게 아주 그 암울한 미래를 또 내다보는 예. 영화도 있는데 사실 보면 또 영화의 어떤 그런 상상이 또 현실로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 참 이렇게 장밋빛 미래로만 예. 보기에는 우리가 좀 예. 너무 대비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영화 제작을 한 1년간 공부를 했어요.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MFA 과정으로. 예.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 영화 제작자한테 엄청나게 많은 시나리오 스크립트를 보내요. 네. 방에 하나 가득 찼대요. 맞아요. 그런데 누가 썼는지를 볼 때 이 사람들이 이제 특히 사이파이 영화, 이 공상 과학 영화는 반드시 그 안에 미래학자가 들어가야 그리고 반드시 그 주제가 이미 누군가 투자해서 어느 정도 기술 발전이 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면 네. 절대로 영화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100% 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3천억, 5천억을 들여가지고 영화 만들어가지고 망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반드시 누군가 저 제작자가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험실에 가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연구가 되고 있네요. 디자이너 베이비. 아이를 디자인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IQ 190 뭐 이미 나왔거든요. 2019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과학을 기술을 가지고 영화를 영화화한다. 그러므로 영화에 나오는 게 실제로 다가왔네. 당연하죠. 이미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자, 우리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조망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자,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영숙 UN 미래포럼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